네, 이번 시간에는 2주 두 번째 강의로 건축 디자인의 목표, 과정, 색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건축 디자인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축 디자인의 목표는요, 우리 건축에는 건축 기본법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에서는 건축 디자인의 목표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기본법에서의 건축 디자인의 목표는요, 건축의 품격, 품질을 향상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공공성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 있습니다. 공공성에는 생활 공간의 공공성, 왜냐하면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이라도 개인 집이라도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학교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 더 공공성이 필요하겠죠.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이런 공공성을 구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건축 디자인의 목표입니다. 건축 디자인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안전, 그리고 편리해야 된다.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되겠다. 적정하고 유연해야 되겠다. 요즘엔 건축이 어디 가나 다 똑같은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이런 것이 똑같은 것, 즉 인터내셔널리즘이 팽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만의 특성,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 우리 지역의 개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 역사적인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맥락이 같아야 되겠다는 거. 참여 디자인, 이 참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건축 과정에 참여해야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참여 디자인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의 기준은요, 기획 단계에서의 디자인이 있고, 계획 및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이용 및 유지 관리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의 대상은요, 공공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또는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공공공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축 디자인의 목표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건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과정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획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획은 전체적인 대강의 기획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됩니다. 건축주라고 하면 건축을 책임지는, 건축에 돈을 대는 사람이죠. 나중에 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판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설계해서 건축한다라고 하면 내가 건축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판매할 경우도 있겠죠. 건설회사처럼 어떤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시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면 그때 건축주는 건설회사가 되지만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건축주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주는 대체적으로 비전문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규모에 돈은 얼마 들여서 시간은 얼마 걸려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제 기획입니다. 건축주가 혼자 못할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계획은 전문가에 의한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축가가 해야 되겠죠. 현장 조사를 하고 계획 조건을 분석하고 기본 계획을 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규모, 원하는 이런 공사비 이런 거, 원하는 기간 이런 거에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건축주와 잘 협의해서 하는 단계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는 앞에서 말한 기획이나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본 설계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건축물이 구축이 가능하게끔, 시공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공학적 기초 도면이라든지 구조 도면이라든지 디테일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행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관공서의 건축 허가를 받는 이런 단계까지를 설계의 단계라고 합니다. 예,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선 건설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끝나면 사용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공이 끝나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이 잘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또 유지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냉난방 시설을 돌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서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페인트가 벗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계가 거주 후 평가라는 단계인데요. 이 거주 후 평가는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된 후에 거기에 이제 거주자한테 이 건물에서 느끼는 편리함 또는 불편함, 어떤 것이 시정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건물을 설계할 때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과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얼마 정도 하다 보면 수십 년 하다 보면 아마도 그 건축물이 구조적이든 경제적이든 수명이 다해서 철거해야 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철거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철거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 공간으로 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건축의 참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 조금 전에 여기서는 이제 사업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업주라는 이름도 쓰고 말도 쓰고 건축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건축주는 돈을 대는 사람이죠. 그래서 건축주와 설계자가 잘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가 건설회사의 시공자가 건축물을 구축하고 또 그 구축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감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공사감리자라고 합니다. 또 감독관도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감독관은 전체적인 이 상황을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죠. 그 건축 계획의 과정은 또 어떠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건축 계획을 왜 하는지, 어떤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건축물의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게 되면 그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법규라든지 지리적인 것,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땅에 매설물이 뭐 있는지 없는지, 또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전기는 뭐 주변에 있는지, 가스는 배관되어 있는지, 통신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보 수집된 거를 잘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런 것들에 맞는 건축물의 기능, 규모, 성능, 성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모델하는 계획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계획 도면도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많을 때는 두세 개, 더 많을 때는 네다섯 개까지 그려서 그 중에서 적정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것을 평가하고 검토해서 거기서 부족하면 다시금 목표 설정 단계로 가서 정보 수집 다시 하고 조건 설정 다시 하고 모델화 다시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안이 생성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건축계획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색채에 대해서 원래는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25분씩 나누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색채는 아름다움에 관계된 거고요. 사람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상품을 고를 때 모양보다는 색채가 좋은 것을 이렇게 고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색채는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기본색,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해서 3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깔들을 혼합해서 만든 2차 색이 있고 또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는데요. 보색은 서로 상반되어 가지고 아주 잘 눈에 띄는 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색 관계의 색은 적색은 녹색, 청록색인데요. 황색은 자색, 오렌지색은 청색 이렇게 보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색을 동시에 놨을 때 한 색이 유난히 잘 도드라져서 보이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색에는 또한 감각이 있습니다. 색이 무슨 감각이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색을 보면 어떤 색을 보면 따뜻하게 느끼고 어떤 색을 보면 차갑게 느끼죠. 바로 그런 거를 감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따뜻하거나 차갑지 않은데 우리가 색깔은 적색계,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을 보면요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청색은 아닌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적색이나 오렌지색, 황색 이런 색깔은 정열적이고 따뜻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청색계는요, 청색, 녹색, 자주색 같은 거는 차갑고 냉정하고 후퇴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회색 계통, 흑색, 회색, 백색은 무감각하고 생기가 없고 그렇지만 점잖하고 영구불변한 걸 나타내서 남성들이 주로 신사복을 입을 때 이런 계통의 신사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네, 색채는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유사한 색,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색을 이렇게 배합을 하면 무난한 조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피가 흐르면 그걸 바로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피가 적색이죠. 그러니까 병원의 타일들은 청색 계통의 타일을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판도 거기에 쓰는 글씨가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명암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는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색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은 비교적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하거나 이런 것은 잘 건축에 맞지를 않고요.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이제 배경이 아니냐,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색채는 배경색이 되어야 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어야 된다. 사람의 활동이 주체가 되므로 색채 자체가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한다. 건물의 색채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너무 다채롭게 건물의 색채가 되면요. 사람의 눈에 그게 자극을 주어서 눈에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이런 색채를 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차분함, 포근함, 따뜻함을 주는 저명도, 저채도, 난색계, 좀 따뜻한 색깔이 기본이 된다. 건축의 색채는 주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한다. 어떤 건축물을 하나 할 적에는요,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7, 80%의 면적을 차지하는 주조색, 주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고 그 색깔과 유사한 보조색, 10%에서 한 20% 차지하는 보조색이 있고요. 강조색은 10% 미만의 아주 강렬한 이런 색깔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건축에서의 색채는요, 나이와 성별, 남성, 여성, 나이, 민족, 어느 나라 민족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성은 이렇게 동적인 거, 소프트한 걸 좋아하고 남성은 신뢰감 있는 정적이고 좀 하드한 색깔을 좋아하고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젊은 사람들은 역동적인 거,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무거운 색깔을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색채에는 이렇게 스케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스케일을 경관색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수준의 색채를 환경색, 또 어떤 가로변 하나의
도로에 있는 색깔을 가로색, 또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더 작은 어떤 뭐 사인보드 같은 데 있는 표지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색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색채에서 큰 규모의 색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작은 규모의 색채는 좀 강렬한 색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색은 강렬한 색을 쓰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색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요 환경색이나 가로색은 가로 스케일, 또 그거보다 작은 것은 단일 건축물의 스케일, 건축물 세부 스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렇게 자기 도시의 특성화된 색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있죠. 대구는 이런 색, 경북, 조금 특이하게는 강원이 녹색에 가까운 색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옆에가 바로 안산이죠. 안산은 이렇게 환경을 안산 친화색, 그래서 28개 이런 색을 해놨고요. 문화에 관련된 건 이런 색, 상징에 관련된 건 뭐 이런 색,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런 색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색채 표준안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 이 섬의 모습입니다. 산토리니 섬은 세계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이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제 색채를 이렇게 밝고 가볍고 또 통일된 색채를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런 곳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산토리니 섬인데요. 가깝게 이렇게 조금 더 아까의 모습을 보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본 이런 거고요. 이쪽에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에 면한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있고, 언덕을 따라서 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서양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니크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방어를 위한 성벽 이런 도시고, 이건 이제 근래에 만들어진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붕의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다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벽면 색채도 대부분 다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통일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한 가지 더 넘어갔네요. 우리나라의 오방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청색인데요. 여러분이 절에 가면 또는 궁궐에 가면 굉장히 화려한 이런 색깔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색깔이 많은 색을 쓴 것이 아니고요. 5가지 색깔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방색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단청색이다 또 이렇게도 지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색이 있고 적색이 있고 황색이 있고 백색이 있고 흑색이 있습니다. 흑색은 검은색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이 오행은 목화토 금수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청색은 동쪽, 적색은 남쪽, 황색은 중앙 한가운데, 백색은 서쪽, 흑색은 북쪽. 또 계절도 나타냅니다. 청색은 봄을, 또 적색은 여름, 백색은 가을, 흑색은 겨울, 이거는 황색은 계절과 계절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절기라고 그러죠. 이걸 의미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들은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이렇게 해서 청룡은 파란색, 주작은 붉은색, 백호는 백색, 현무는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래된 절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단청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오방색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자연관 비교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아, 아,
사상에 또 영향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연을 어떻게 보아왔느냐, 이것이 건축물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자연을 극복하는 대상이다, 지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자연은 신비한 거고, 자연을 망가뜨리면 안 되고, 경외하는,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자연적이고 분석적이고 추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을 직관적이고 개괄적인 정서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까지는요, 서양 문명이나 동양 문명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양이 훨씬 발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를 압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진보의 덕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볼 때도 이 사람들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나 미래의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한 사회죠. 자연을 잘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고 하는, 자연을 잘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확산될 것이고요. 따라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런 자연관이 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땅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요. 세 번째 날은 우미 돋아나라. 그래서 풀과 씨, 과일나무 이런 걸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낮과 밤, 그리고 계절 이런 걸 만드셨고요. 다섯 번째 날에는 고기, 새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의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7일째는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그 근본에는 이렇게 종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보는 자연은 신비의 대상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다라는 게 이 성경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뭐 보면 아담의 뼈에서 갈비뼈에서 또그 여자인 그 이불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양은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분석하지를 않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자연을 변형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두어야 되는 거. 또 오히려 사람이 자연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 자연은 가장 경이롭고 우수한 거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 그대로는 스스로 그렇다라는 말이고, 스스로 그런 상태, 이런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분해할 수가 없고, 총체적인 사고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생장시키고 만물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만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는 바로 자연입니다. 도는 만물을 형성시키지만 그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도는 만물의 으뜸이지만 만물을 주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바로
자연이 원래 그러한 것이고 어떤 목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람의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노자의 상선약수장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어렵겠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이 이제 그 자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높은 곳으로 가는 물을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에 가깝다. 살 때는 낮은 땅에 처하고, 벗을 사귈 때는 어질고, 말할 때는 믿음직하고,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하고, 일할 때는 능력 있게 하고, 움직일 때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고, 그래서 다투지도 않고 허물이 없다. 뭐가? 물이.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이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이 닮아야 하는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한국의 건축은 이렇게 보이시죠? 자연 속에 이 나무보다도 작게 여기 연못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세원이라는 정자에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인데요. 이렇게 자연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제를 여러분들 해서 올려야만 출석이 됩니다. 원래는 강의가 50분 강의인데 25분씩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기능주의와 형태주의 첫 번째는요. 기능주의와 형태주의를 추구하는 건축물을 한 개씩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런 겁니다. 기능주의의 건축물은 뭐뭐다. 국산 빌딩인데 그 이유는 뭐다. 형태주의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건데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이 왜 건축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여기 밑에다 써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